새로운 언어로 생각하는 법 배우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배운 것 중 가장 답답하지만 가장 중요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원하는 모든 문법 규칙을 공부하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외울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뭔가 빠진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말할 수 있고 조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언어가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잘 아는 감정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 여정, 즉 한국어를 배우는 여정에 있었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저의 첫 시도는 솔직히 말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1년 전 저는 제 주변 환경에 대해 내적 서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집안을 이 방 저 방 걸어 다니거나 차를 운전하면서 머릿속으로 실시간 해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것은 의자다. 커피잔은 탁자 위에 있다. 고양이는 소파에서 자고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어휘가 부족했고 너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저의 자연스러운 사고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영어에서 한국어로 정신적 번역을 하는 힘든 과정이었고 제 뇌는 끊임없이 단어를 찾느라 막혔습니다. 마찰이 너무 커서 저는 이 프로젝트를 꽤 빨리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언어학자와 심리학자들이 말하듯이 제가 정신적 번역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앞뒤로 번역하는 뿌리 깊은 습관이며 유창함의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언어의 흐름에 진정으로 몰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1년 후 뭔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다시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의 사물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제 내면의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 핵심을 완전히 새로운 언어적 틀 안에서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큰 돌파구는 이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주변 사물에 라벨을 붙이고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것이 제 뇌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생각은 단순히 사물들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저의 관계, 기억, 감정,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성찰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한국어로 생각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나 딸과 함께 서울에서 3주간 보낸 휴가 경험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저는 2마리의 개, 고양이, 또는 새를 안고 그들에게 한국어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언어를 배우는 목표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저는 저의 영적인 삶과 유창함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훨씬 쉬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간단한 어휘가 저의 개인적인 의미를 담는 강력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언어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차갑고 학문적인 연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학 분야의 연구는 인간의 뇌가 감정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단어나 구문을 기억, 감정 또는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연결하면 뇌는 그것을 더 쉽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 중 강력하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한 조각입니다. 이것은 인지 심리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내성적인 방법은 잠재의식적 언어 습득이라고 불리는 과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뇌가 의식적으로 규칙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배운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릴 때 모국어를 배운 방식과 같습니다. 당신은 문법에 대해 생각하기도 훨씬 전에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언어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의식적으로 과정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메시지와 의사소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규칙을 숙달했을 때가 아니라 준비가 되었을 때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뇌가 똑같이 하도록 훈련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완벽한 과정은 아닙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 동안 한국어로 된 저의 내면 대화는 간단하고 여전히 필요한 어휘가 없을 때 콩글리시, 한국어와 영어 단어가 섞인 말을 사용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간극을 메우고 새로운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과도기적 단계입니다. 이 하이브리드 사고는 독립적인 한국어만 사용하는 내면 대화의 궁극적인 출현을 향한 중요하고 비선형적인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좌절스러운 정신적 번역 습관에서 강력한 내성적 실천과 잠재의식적 습득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이고 연구에 기반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그 내적 서사를 종이에 옮기십시오. 목표 언어로 일기를 쓰거나 생각을 적기 시작하세요. 완벽하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식료품 목록이나 할 일 목록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리 내어 말해야 하는 부담 없이 새로운 언어로 생각을 구체화하도록 뇌를 훈련시키는 쉬운 방법입니다. 자신감이 커지면 당신의 생각과 경험에 대해 일기를 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번역 습관을 완전히 깨려면 이중 언어 사전을 버리고 다닐 언어 사전을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은 판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한국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대신 오직 한국어만을 사용하여 그 단어를 이해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이것은 영어를 보조 수단으로 계속 의존하는 대신 한국어라는 언어적 틀 안에서 직접 새로운 연결과 연관을 만들도록 뇌를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언어가 풍부한 환경을 만드세요. 휴대폰과 컴퓨터 설정을 목표 언어로 바꾸세요. 집 주변의 물건들에 외국어로 된 이름을 붙이세요. 한국어나 영어로 음악을 듣고 쇼를 보고 팟캐스트를 찾아보세요. 언어의 소리와 리듬으로 자신을 더 많이 둘러쌀수록 당신의 내면 대화는 더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당신의 뇌의 잠재의식적 습득 과정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합니다. 이제 당신은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정신적인 속임수일까? 아니면 내 뇌에서 실제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여기가 바로 신경과학이 들어오는 부분이며 그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뇌는 정적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뇌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재조직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평생에 걸쳐 그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언어로 내면의 독백을 개발하는 데 관련된 노력과 연습은 당신의 뇌의 구조를 적극적으로 재배선하여 이 여정에 심오한 영향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무엇이 변화하고 있을까요? 신경 영상 연구는 이중 언어 사용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특정 구조적 및 기능적 변화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여러 언어를 통달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지적 이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합니다. 회백질 밀도 증가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 사용자는 전전두엽 피질과 전대상 피질과 같은 실행 기능과 관련된 뇌 영역에서 향상된 회백질 밀도를 보입니다. 이 영역들은 주의력, 억제력, 그리고 작업 기억을 요구하는 작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언어 체계를 관리하고 전환하는 그리고 하나를 사용하면서 다른 하나를 억제하는 지속적인 필요는 끊임없는 인지적 운동 역할을 하여 이러한 신경망을 강화하고 더 큰 인지적 유연성과 통제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중 언어 사용자가 종종 더 나은 멀티태스킹 능력과 더 빠른 정보 처리를 하는 이유입니다. 백질의 통합성 향상, 두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과정은 또한 신경 연결과 백질 통합성의 증가를 가져옵니다. 수초화된 신경 섬유로 구성된 백질은 뇌의 정보 고속도로 역할을 하여 다른 영역들 간의 통신을 촉진합니다. 이중 언어 사용자 뇌에서 관찰되는 향상된 통합성은 정보에 더 효율적이고 빠른 처리를 시사합니다. 이는 뇌의 두 반구를 연결하는 큰 섬유 다발인 뇌량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반구 간 적응.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발견은 제2언어 습득 중에 뇌량을 통해 뇌의 두 반구 사이의 연결성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능의 상실이 아니라 신경 가소성 적응입니다. 이는 언어를 주도하는 좌뇌가 우뇌에 대한 통제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해방은 우뇌의 자원을 풀어주어 새로운 언어를 완전히 통합하고 처리하게 하며, 이는 좌뇌의 분석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를 넘어 더 총체적이고 유동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변화들은 강력한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는 여정은 단순히 유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뇌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내부적이고 내성적인 연습은 이러한 신경 가소성 적응을 위한 원료를 제공하여 더 민첩하고 상호 연결된 인지 구조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유창함을 넘어 뇌의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더 넓은 범위의 인지적 이점을 가져옵니다. 사고하고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뇌를 노출시킴으로써 언어 학습은 문제 해결에서의 정신적 유연성과 민첩성을 향상시킵니다. 새로운 언어적 관점은 창의성을 자극하고 더 합리적이며 덜 충동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 운동은 또한 인지 예비력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는데, 이는 노화나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손상을 보상하는 뇌의 능력입니다. 이제 이 전체 과정을 가속화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저는 언어 쉐도잉이라는 기술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것은 원어민의 말을 듣고 그림자처럼 실시간으로 따라 말하는 심리 언어학적 연습입니다. 이 기술은 원래 통역사를 위한 훈련 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는 유창성, 듣기 이해력 및 발음을 향상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연습은 뇌의 청각 시스템과 운동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며 강렬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원어민의 말을 가능한 한적은 지연으로 반복함으로써 당신은 화자의 리듬, 억양 및 운율을 적극적으로 모방하며, 이는 듣는 것과 생산하는 것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구축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쉐도잉의 역설은 당신이 말하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쉐도잉은 목표 언어로 생각하기 위한 환상적인 워밍업 운동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쉐도잉의 진정한 힘은 자발적인 내면의 독백을 위해 뇌를 준비시키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뇌의 청각인지 시스템과 언어 생산 시스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두 과정은 분리되어 일어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겹칩니다. 뇌의 운동 시스템은 최적으로 반응하도록 준비되어 반응 시간과 지연을 줄입니다. 이 지속적이고 빠른 연습은 느린 단어별 번역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언어의 정신적 모델을 구축합니다. 그 결과는 운동 청각적 신경 고속도로의 형성입니다. 뇌는 일종의 근육 기억으로 어휘와 문법에 접근하는 법을 배워 일반적인 구문과 표현이 생각 속에서도 자동으로 입에서 술술 나오게 합니다. 이전에는 상당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했던 내면의 독백은 반복적이고 실시간인 쉐도잉 연습에 의해 신경 경로가 포장되었기 때문에 더 유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변합니다. 쉐도잉의 이 점은 점점 더 많은 과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작업 기억력 향상. 쉐도잉은 개인이 말을 처리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업 기억의 한 구성 요소인 뇌의 음운 루프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들은 쉐도잉이 숫자 범위 점수 증가와 기억 작업에서 반응 시간의 현저한 감소로 이어져 작업 기억 용량의 향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신경 가소성, 이 기술은 뇌, 특히 좌측 손해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합니다. 손해는 음운 루프에 관여하는 뇌의 핵심 영역이며 쉐도잉 훈련 후 관찰된 변화는 이러한 중요한 신경인지 메커니즘에서 훈련으로 유도된 신경 가소성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유창성과 발음, 비교 분석은 쉐도잉이 듣기 이해력, 발음 및 전반적인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받아쓰기 및 반복 연습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이 기술은 학습자들이 원어민의 속도와 리듬에 익숙해지도록 강요하며, 이는 빠른 말하기를 이해하고 생산하는 그들의 능력을 현저히 향상시킵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는 여정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영어와의 저의 관계는 어린 시절부터 저의 자아와 불가분했습니다. 결국 영어는 제가 첫 단어를 배우던 아기 때부터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제 안에 있는 의미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심오한 자기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언어와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강력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분류하고 해석하고 표현하는 바로 그 틀입니다. 한국어로 생각하는 것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 안의 의미를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직관적인 발견은 심오한 자기 재구축의 행위입니다. 이 과정은 당신의 원래 정체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과 공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새롭고 다면적인 정체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여정에서 가장 심오한 부분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바로 꿈입니다. 최근 저는 저나 다른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는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저는 영어 대신 자발적으로 한국어로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현실적인 경험이며 언어가 더 이상 의식적인 노력이 아니라 저의 잠재의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이 현상은 학습에서 진정한 습득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널리 연구된 현상입니다. 심리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은 새로운 언어로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것은 성공의 심오한 신호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한 이론은 외국어로 꿈을 꾸는 것이 그 언어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깊은 욕망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학습자의 여정을 확인시켜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공부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그것이 잠재의식적 통합의 궁극적인 생체 표지자라고 제안합니다. 꿈을 꿀 때 당신의 뇌는 하루 동안 배운 기억과 개념들을 검토하고 통합하는 데 바쁩니다. 당신의 꿈이 목표 언어로 진행된다는 사실은 당신의 뇌가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언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어 있는 삶보다 더 유창하게 느끼는 꿈을 꾸는 경험 또한 과학으로 설명됩니다. 한 이론은 이를 깨어있는 삶에 존재하는 억제력과 불안감이 상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판단과 현실 점검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영역은 REM 수면 중에 비활성화되어 꿈을 꾸는 사람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어를 실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약간 취했을 때 느끼는 자신감 증가와 비슷합니다. 깊고 내성적인 성찰이라는 사용자의 새로운 방법은 잠재의식에 풍부하고 개인적이며 감정 중심의 이해 가능한 입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뇌는 낮 동안 이 입력을 처리하고 밤의 수면 주기 동안 그것을 새롭고 자연스럽고 쉬운 내면의 독백으로 통합합니다. 꿈은 이 잠재의식적 과정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며
새로운 언어가 의식적인 노력에서 그들의 신경 정체성에 내재화된 부분으로 이동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제 유창함을 향한 여정을 계속하다 보면 중급자 정체기로 알려진 것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 학습에서 처음에 빠르던 발전이 갑자기 느려지는 단계입니다. 오르막길 등반보다는 끝없는 발걸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긴급성이 사라집니다. 고급 문법과 어휘의 복잡성 또한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세는 정서적 여과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심리적 장벽, 즉 정서적 여과가 언어 습득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여과기를 가진 사람들은 문장의 모든 단어를 알지 못하면 메시지를 이해하기 훨씬 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해 가능한 입력에 저항합니다. 사람들이 이 벽에 부딪히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동기 부족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기를 원하는 영구적인 상태에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해야 할 진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와 자기 믿음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쁜 과거 경험 때문에 학습을 불편함과 연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정체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관되고 미묘한 개선이 고급 유창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를 정체로 생각하지 말고 지식을 통합하고 자신감을 구축할 기회로 생각하세요. 가장 빠르게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정체성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어를 가지고 놀도구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호기심의 힘이 발휘되는 곳입니다. 호기심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고 탐험하고 이해하려는 욕구를 부채질하는 놀라운 특성입니다. 그것은 단지 덧없는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며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신경과학에 기반한 도구입니다. 신경과학은 호기심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쾌락과 동기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방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 학습을 더 즐겁게 하고 기억 형성을 향상시킵니다. 호기심이 촉발되면 당신의 뇌는 정보 보유가 더 효과적인 고도로 집중된 상태로 들어갑니다. 호기심은 과학자들이 정보 격차라고 부르는 것에 의해 추진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롭거나 불확실한 것을 마주했을 때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충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습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입니다. 호기심 있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모호함에 대한 더 나은 내성을 가집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위협보다는 도전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종류의 내적 동기, 내부적인 힘에서 오는 개인적 발전에 대한 욕구가 정체기에 멈춰서는 사람들과 그 벽을 밀어붙이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중급 및 고급 학습자들은 종종 이 내적 동기를 매우 많이 보여주는데 이는 학습 자체가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실수를 실패로 보지 않고 귀중한 학습 기회로 보는 실험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므로써 가능합니다. 실수와 오류는 정보 격차를 만들고 그 격차를 해결하는 과정은 호기심을 부채질하고 더 나아가 탐험을 이끌어냅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용적인 공부, 연습 및 실행 계획으로 통합해 봅시다. 여기서의 목표는 개인적인 발견과 변화에 충분히 유연하지만 일관된 발전을 보장할 만큼 충분히 구조화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1단계. 목표 재평가. 만약 당신이 정체기에 있다고 느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목표를 재평가하는 것입니다.
여정의 시작에 가졌던 목표는 더 이상 관련성이 없거나 충분히 도전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롭고 명확하며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새로운 목적 의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일주일 안에 유창해지기와 같은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을 실패하게 만들고 의욕을 꺾을 뿐입니다. 대신 스마트 틀을 사용하세요. 당신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며 measurable, 달성 가능하고 achievable, 관련성 있으며 relevant, 시간 제한이 있게 time bound 만드세요. 예를 들어 특정 취미와 관련된 새로운 어휘를 배우거나 일주일에 한 번씩 언어 파트너와 15분간 대화하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정치나 기술과 같은 새로운 주제로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은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단계, 학습 자료와 방법 다각화하기, 현재의 공부 루틴이 단조롭게 느껴진다면 변화를 줄 때입니다. 중급자 정체기는 종종 학습 자료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같은 교과서를 다시 읽는 대신 소설, 비소설, 음악 또는 다큐멘터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실험해 보세요. 또한 한 가지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세요. 읽기와 쓰기에 집중했다면 이제 말하기와 듣기로 전환할 때입니다. 쉐도잉은 제가 발견한 가장 효과적인 언어 학습 기술이며 저는 매일 쉐도잉을 연습합니다. 저의 Korean English Shadowing 유튜브 채널에서는 언어 쉐도잉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다양한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쉐도잉 비디오의 범주에는 어휘, 문법 구조, 대화, 서사, 이야기와 드라마, 개인적 공유 및 기타 범주가 포함되어 있으며 쉐도잉 과정 동안 당신을 몰입시키고 학습하게 할 흥미로운 주제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또한 쉐도잉 연습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여러 교육 비디오를 제공했습니다. 3단계. 호기심을 위한 공간 만들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해 위협적이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언어 학습은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실수를 하고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피하고 모든 실수가 단순히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 질문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 좌절을 학습 경험으로 바꿀 수 있을까? 왜 나는 이것을 모르는가? 어떻게 이 학습의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당신의 호기심을 활성화시키고 좌절의 순간을 발견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놀이의 본질입니다. 언어를 가지고 놀 때 당신은 그것을 더 이상 과제로 보지 않고 재미와 자기 표현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언어로 생각하는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연습을 훨씬 뛰어넘는 복잡하고 깊이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좌절스러운 외부에 초점을 맞춘 방법에서 강력하고 내성적인 방법으로 옮겨간 한 학습자의 경험은 근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유창함은 정신적 번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아의 심오하고 총체적인 변형을 통해 달성됩니다. 이 여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는 명확합니다. 총체적인 접근법을 받아들이세요. 단순히 어휘와 문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세요. 언어와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내면의 세계를 탐험하며 잠재의식적 과정을 신뢰하세요. 목표는 단순히 유창함이 아니라 새롭고 더 다면적인 자아의식입니다. 목표 언어로 생각하는 여정은 사실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되는 여정입니다.